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완치님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2026년 2월 1일. 네, 2월 달이 시작됐네요. 2월 첫 방송. 네, 라이브는 총 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품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는 일단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버스 정류장은 우리가 친숙한 장소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제목이잖아요. 네, 희곡 작품이었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가오싱젠의 작품은 이 책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오싱젠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지, 이런 희곡도 있구나 하는 걸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희곡에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어떤 희곡을 읽었었느냐. 셰익스피어의 햄릿, 오셀로, 괴테의 파우스트, 네, 그리고 괴테의 단편 희곡집, 세뮤얼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바로 우리 첫 라이브 작품도 희곡이었습니다. 유진 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 희곡 그 장르 안에서도 정말 유명하고도 잘 알려진 작품들을 읽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희곡에 심정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일부러 희곡을 찾아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은 그동안에 읽었던 작품들에 비해서 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이 책은요, 확실히 좀 진입 장벽이 있는 책입니다. 희곡을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쯤 거쳐가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공부 시간이 됐어요. 희곡과 연극에 대해서 저의 좀 사고와 경험을 넓히는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 완치님들께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오싱젠이 어떤 작가인지 제가 좀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가오싱젠입니다. 굉장히 좀 자상하고도 지적인 느낌이 풍기는 작가의 이미지네요. 가오싱젠입니다. 1940년생이고요. 이 작가는 지금도 생존해 있는 작가입니다. 중국 관저우 출생이고요.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어요. 우리가 중국 신화 전설 그 책을 완독 챌린지 중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중국 작가 작품을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 대혁명 기간이 중국에 있었죠. 1966년부터 한 10년 정도 있었던 운동인데 대규모 사상 정치 투쟁이었다고 해요. 반혁명 분자 타도하라. 이런 거. 그래서 뭐 수정주의라든지 반사회주의 이런 파를 철저하게 배격한 운동이 문화 대혁명 기간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마오쩌둥, 네, 그리고 린바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위병. 학생들 중심의 홍위병을 대동해가지고 이 운동을 벌였고 당시에 그 주석과 행정부가 이거 자본주의다 해가지고 타도하고요. 숙청하고 그랬던 운동입니다. 1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이제 1976년에 종결된 운동이라고 해요. 그 문화 대혁명 기간에 가오싱젠이 이제 농촌으로 하방되어서 노동을 통한 사상 개조를 받은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관료들이 관료화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그리고 당의 질서를 잡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에 뭐 농촌이나 공장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노동을 하게 하는 사상 개조도 받고 그랬던 작가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좀 늦게 39살에 이제 소설과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희곡이 아니고요. 소설과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41살에 첫 평론집이 나옵니다. 현대 소설 기교 초탐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평론 다 관심이 있고 또 집필을 했던 작가인 거죠. 41살에 베이징 인민예술극원 소속 작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희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42살에 비상경보라는 극을 초연했어요. 근데 이 비상경보가 굉장히 실험적인 극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 되게 많이 할 건데요. 실험적인 연극을 쓴 작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베이징 인민예술극원은 원래 이런 실험적인 극을 다루던 곳이 아니라는 거죠. 리얼리즘, 사실주의적인 연극을 다루다가 이 작가가 그 극을 올려서 찬반 양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무려 100회 넘게 올려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실린 버스 정류장은요, 43살에 초연을 했고요. 그거를 쓰고 정신오염 청결 운동에서 비판을 당했대요. 야인하고 독백이라는 작품도 여기 실려 있는데 그거는 2년 후에
그러니까 다 40 초반에 버스 정류장, 야인, 독백 다 이제 극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48살에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지금도 파리에서 살고 있대요. 가오싱젠이 유럽에서는요, 화가로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요 그림, 가오싱젠의 그림이에요. 수묵화. 화가로서 전시를 자주 열었다고 하네요. 요것도 이런 느낌이죠. 네, 이 책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죠? 오늘 이제 버스 정류장과 좀 관계가 있어 보여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또 화가입니다. 천안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 도망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그거 발표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아예 탈퇴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반체제 인사로 규정이 됐고요. 모든 작품이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중국이 반기지 않는 인사가 네, 노벨문학상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네요. 프랑스에서는 엄청 환영을 받는 작가입니다. 문예기사 훈장도 받았고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려 보바리 부인, 마담 보바리에도 나오는 상인데 국가 영예기사 훈장이라고 하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프랑스에서 받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은요, 희곡이 아니라 소설 영혼의 산이라는 작품으로 받았고요. 그 작품은 7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라고 해요. 미음사에서는 이 책 한 권으로만 아직까지도 가오싱젠의 작품은 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오싱젠을 우리가 한번 독파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새 작품인데요. 네. 네, 오늘 벌써 우리 공부 분위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내용의 몰입보다는 이 책의 가치와 이 작가의 그 연극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 좀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버스 정류장부터 얘기해보죠. 저는 이제 줄거리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작품이에요. 장소가 버스 정류장 팻말이 세워져 있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사람이 이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난간도 쳐져 있고요, 거기에. 8명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각자의 이유로 이제 시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버스가 안 왔을까요? 버스가 오긴 오는데요. 안 서는 거예요. 정류장인데. 그럼 이 8사람이 얼마나 우왕좌왕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골은 근데 버스가 자주 안 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그렇게 자주 오는 것 같진 않은데 가야 되겠죠. 그냥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8명이나 있다는 거죠. 8명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 있었으면 계속 못 기다렸을 텐데. 이것이 오늘 이 작품의 메시지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을 보죠.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1년 지났구나. 우리가 1년을 기다렸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못하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집으로 가는 사이에 오면 어떡해.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고도를 기다리며를 생각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면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면은 고도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쵸? 고도가 사람이죠. 고도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2사람이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에서는 고도가 중요해요. 아무래도. 고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엇이 고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작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베케트가. 이 작품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았다는 거겠죠. 제가 제 리뷰를 봤더니 저도 고도를 메시아, 다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저도 추측을 했더라고요.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가 중요한데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버스는 수단이죠. 그죠? 목적지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될 텐데 그 수단이 자꾸 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조금 다르지만 근데 뭔가 부조리해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기다린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고도를 기다리며를 아마 연상하셨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베케트는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베케트도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참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리고 나온 시기로 보면은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 작품보다 정확히 30년 먼저 초연이 됐더라고요.
부조리라는 게 뭔가 이치에 안 맞아 보이는 게 부조리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면서 해서 이치에 안 맞는 거는 뭔가 약속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죠. 고도랑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장소나 시간 이런 게 뭔가 불분명해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는 이게 좀 부조리한 상황이었다면 여기서는 버스가 서지도 않고 1년이 지나갔다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그런 게 이제 부조리 같이 보이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게 이 극은 절대 부조리 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는. 가오싱제는요. 오히려 연극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려고 한 그런 연극관을 가지고 있는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조리가 아니다. 절대 반영극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반영극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베케트를 언급해요. 아무래도 베케트와 연관을 의식한 것 같아요. 베케트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작가의 언어적인 성취 때문에 좋아하는데 반영극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면은 동양의 전통 사상과 정서를 현대 부조리극으로 형상한 대표 희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작가가 그렇게 아니라는데 이렇게 써놓은 것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오싱젠이 추구하는 연극은요.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이 가오싱젠은요. 동서양 연극의 그 차이를 비교하고 연극화하는 것을 실험적인 연극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얘기하더라고요. 동양의 연극이 좁게는 중국의 연극이 서양 연극의 아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작가의 목표였더라고요. 동양 예술의 전통 위에서 서양 연극을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운용해야지 그거를 따라가면서 변용시키는 거는 내가 원하는 희곡 연극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의식이 굉장히 분명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 자체가 비평을 쓰고 연극관을 쓰고 한 작가이기 때문에 실제 연극으로 드러내려고 한 작가더라고요. 다성부 연극이라고 저는 처음 봤어요. 등장인물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소리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나와서 얘기하고 시간차를 두고 나오고 이구동성 게임 아세요?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들리고 좀 어떤 건 안 들리고 이런 실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성부 연극. 그 한 사람이 이어가는 대사는 연결이 되지만 이 각각의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뱉는 말은 잘 들리지 않기도 하고 별로 연관도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음악 같잖아요. 합창 같은 거, 교향악 같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연극에서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버스 정류장은요. 고도를 기다리며가 고도에 초점이 있다면 그래서 고도가 누굴까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면 이 버스 정류장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기다리나 어떻게 기다리나 이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머뭇머뭇하고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정류장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폐쇄 공고문이 붙었던 흔적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이미 폐쇄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고 아까 시계요? 시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니 중간에선 10년이 지났다고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거든요. 근데 또 뒤에 가면 건전지 얘기를 하고 시계 건전지 얘기를 하고 하면서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인가? 결국은 이 다성부 그 효과가 뭘 나타내냐면 이 우왕좌왕하는 그냥 사람들의 그 심리, 그 상황 그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고 하는데 와글와글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이 주제하고 그 형식이 좀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오싱제는요. 뭔가 연기나 표현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종합적인 예술을 극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배역, 배우, 관객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특징적인 게 배우가 배역에서 분리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또 특징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번과 3번이 좀 연결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연극 중입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주지시킨다는 의미? 그러니까 잠깐만 배역에서 나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연극이기 때문에 버스가 오는 거 소리로 처리하고요. 쉥 하면 버스가 온 겁니다. 그리고 버스의 불빛 이런 걸로 처리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지금 연극 중이니까 이렇게 연극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연극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가오싱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파악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운명에 대해서 좀 주체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대사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요. 이렇게 마주임이라는 인물이 8명 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차가 안 온다면 당신은 바보처럼 한평생 기다리겠소? 그리고 안경잡이라는 인물은 사람은 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지 않고 운명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합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8명이 그렇게 어떻게든 같이 기다리고 그 안에서 티격태격 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가고 이러는가 봅니다. 중간에 비가 오죠. 숭룡공이 가지고 있던 방수천을 다 펴서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같이. 그 안에서 안경잡이하고 아가씨는 사랑이 싹트고요. 버릇없었던 청년은 뭐 숭룡공에게 기술을 배우니 어쩌니. 또 그 청년이 뭐 아기 엄마의 짐도 들어주고. 결정적으로 또 대사로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서로 살펴준다면 세상 살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아이 엄마는 만약 모두 이렇게 가깝고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화합의 메시지, 교훈적 메시지 이런 게 이렇게 대사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독자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독자가 캐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 이런 부조리극 같이 보이는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되던 이런 극이 뭔가 이렇게 쉽게 봉합되는 것 같은 뭔가 김이 빠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다친 결말 같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끝에서 좀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말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 없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 무슨 의미일까? 혹시 생각해 본 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8명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죠. 혼자 책 보고 있다가 먼저 이제 그냥 가버리는 말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떠난 이후에 어떤 음악이 자꾸 이 사람을 상징시켜주면서 나타나죠. 뭔가 집요한 탐구를 나타내는 음악이 나온대요. 이 말 없는 사람은 일단 주체적으로 자기 길을 갔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에는 맞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은 없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다. 독백 가장 짧죠. 한 사람이 혼자 독백하는 건데요. 이 독백이라는 희곡은 배우의 어떤 자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희곡이었고요. 배역과 배우와 관객의 관계, 그 의미에 대한 이제 고찰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가는 한 배우가 나옵니다. 독백하는 배우가 나와요. 마임을 하는 것처럼 관객과 자신 사이에 담을 쌓는 이런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담에다 막 창을 내는 신용도 하고 나중에 그 담을 무너뜨리는 신용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가? 배역과 배우의 관계는 뭐고 관객과의 관계는 뭔가?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역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면 그 배역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 배역을 배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때로는 거기서 나와서 관객의 눈으로 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배역과 배우와 관객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신용과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가오싱제는요, 기본적으로 관객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관객과의 교류. 연극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안 그러면 뭐 TV나 영화와 다를 게 없다. 이거죠.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다. 대기실에서, 연습실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런 기계적인 연극은 아니다. 통조림 같은 연극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오싱젠 연극은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많은가 봐요. 이 연극에서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했던 거는 조명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기본 조명과 핀 조명을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임식으로 담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명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객석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담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독백하는 배우도 이제 자신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그 배역으로부터 잠깐 나오는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핀 조명이 있는데 그 핀 조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핀 조명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가면서 그 배역으로부터 약간 분리된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 배역으로 감정이입해서 들어가는 거를 핀조명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관객하고 지금 같이 연극 중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네,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야인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길이가 일단 제일 길었고요. 이 책에서 등장인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구성도 복잡하고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민간 전승 노래하고 현재를 이렇게 병치해가면서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역시 화합의 메시지. 네, 가오싱제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메시지 면에서는 감추지 않고 그쪽을 이렇게 분명하게 네,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이 과거하고 현재를 연결시키는 데서 증백이라는 노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신화하면 이제 반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지개벽할 때 반고. 그때부터를 노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노가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연극에는 노래가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약간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이 무속을 굉장히 터부시한다면서요. 미신이라고. 그러니 또 가오싱제는 이 작품이 환영을 받았을 리가 없죠. 네, 좀 무속적인 느낌, 분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어떤 산에 사는 그 전설적인 야인이 정말 있는 것이냐, 야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산을 벌목하는 거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됐다. 상생해야 된다. 자연과. 그런 메시지로 가고 있어요. 메시지로 보면은 신선할 게 없습니다. 생태학자라는 배역이 있는데 이 배역이 바로 이제 자기 가정과 사랑과 이런 걸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로 나오는 배역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류에 의해 파괴된 생태 환경이 원래대로 평형을 회복한 초록의 삼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체는 정말 신선한 게 없었는데 역시 이 연극의 핵심은 퍼포먼스입니다. 군중들을 제외한 배역이요. 네, 최소 45개의 역할이 있어요. 이 작품은요. 정말 가오싱젠이 추구하는 연극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성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저는 약간 뮤지컬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앙상블이 있는 뮤지컬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배우들이요. 객석 중간중간에도 앉아있고 무대뿐만이 아니라 극장 전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여기저기서 막 출몰하고요. 객석에서 걸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오싱젠이 잘했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거 연출했으면 가오싱젠 정말 잘했겠다. 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오싱젠을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연극의 지평, 제가 알고 있던 좁은 희곡의 지평을 좀 넓히는 기회였는데요. 실험적인 연극을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추구한 작가였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사실 실험적인 작품이 대중적으로 또 노벨문학상 같은 데서 인정받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실험적인 작품은요. 시도로 끝나기도 쉬워요. 주류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실험성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인정받는 거,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거. 그래서 저는 가오싱젠이 와, 대단하다. 그리고 되게 뿌듯했겠다. 그래서 희곡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거쳐가야 되는 작가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내용에 좀 몰입하고 싶잖아요. 감동, 좀 재미, 이게 사람을 사실 독자를 끌어가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형식을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는 별로 신선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몰입의 기쁨은 좀 받기가 어려운 작품이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다음 작품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 작품에서 하나 조금 궁금했던 게 극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려 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고 했죠. 그거를 이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철제 난간은 십자 모양으로 동서남북 각 단의 길이가 모두 달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하다. 사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교차점인 듯 보이기도 하며
각 인물의 인생 여정 중에 한 지점을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근데 난간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관객이 그 상징성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말 없는 사람이 지나간 후에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뭔가 집요한 탐구를 나타내는 느낌이래요. 그건 어떤 느낌일까? 마지막에 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야인이 춤을 추는데요. 또 춤의 상징적인 의미를 써놨는데 그 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를 관객은 알 수 있을까? 좀 직관적으로 희곡은 나타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공부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더 가오싱젠이 올림픽 개막식을 기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올림픽 개막식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원래 2주 후지만 2주 후가 정확히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월 15일이 아닌 2월 22일에 좀 한참 만에 이제 라이브로 모일 거고요. 제가 이 완독 챌린지 시작하고 이제 처음이죠.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세문점 외의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월의 책은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입니다. 소설이에요. 네, 철학책 아니고. 그리고 아주 이른 나이에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일본의 젊은 작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고요. 괴테 하면 좀 뭔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렵지 않대요. 제가 또 괴테도 너무 좋아하고 저 젊은 작가에 관심도 생기고 해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작가일지 한번 같이 우리 얘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진짜 1월 1일이 되는 거니까요. 2026년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완치님들 제가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볼 통통하게 22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